임의 경매가 지난 23년 11월에만 1688건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 경매라는 게 뭐냐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임의 경매 특징 중에 하나가 강제 경매와는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자, 임의 경매는 대체적으로 채무 불이행 시 나옵니다. 경기도의 경매 건수를 보니까 11월에 2623건이었습니다. 많죠? 서울의 경매 건수도 연초 대비 23년 연초 대비 65%가 더 늘어났습니다. 24년이 되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죠. 집값 상승기에 집을 영끌에서 매수한 영끌족이 소유했던 그 물건이 경매 시장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끌들 중에는요, 제3금융권에서 시중금리보다도 더 금리를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렸던 그 차익금을 갖지 못하니까 법원의 경매에 붙여지는 임의경매 물건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당장 내려간다고 해도 그동안 연체됐던 것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를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 24년엔 임의 경매 건수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기 쉽게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말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쓰린 정도가 아니라 후회 막급인 것입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을 보니까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토지, 빌라,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 다 포함해서 1688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경매가 23년 1월 달에는 6600건 정도였는데요. 이게 23년 11월 후반 들어서는 연초보다 61%나 늘어난 10,000건이 넘은 것입니다. 11월 달보다 한 달 전인 23년 10월 달에는 한 8,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과 비교해봐도 한 달 만에 30%가 확 늘어난 상황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경매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이것이 핵심이겠죠. 지난 2014년 10월이 1,8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는데, 이게 9년 만에 오는 기회구나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24년이 되면 더 늘어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IMF 이후에 최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25년 만에 오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매에 뛰어들 때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매물들이 나온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이죠. 매수 대기자분들께 드리는 저의 확실한 팁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회는 오고 있지만 달려들지는 말라 이겁니다. 그럼 언제 달려드느냐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경우에 따라 살짝 다르긴 하지만 지금 가격에 한 2번의 유찰이 된다면 달려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 요즘 많이들 배우시죠? 사실 경매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입지 분석, 권리 분석, 이 두 가지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3년 1월에 1,300건이 넘었는데요. 지금 2,600건으로 2배 가까이 경매가 급증했습니다. 자, 11월 경매 건수를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경상남도 참 많습니다. 1,318건인데 부산은 672건입니다. 강원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533건이죠. 이렇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임의 경매 건수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최고 급등기였던 20년과 21년,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에도 상업용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 상가 이런 것을 매수한 영끌족들이 이제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법원 경매로 이 물건들이 임의경매 물건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임의경매 물건이 나올 때는요, 내가 살 때 들어갔던 내 자본금 이미 다 녹아 없어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과 매수로 인해서 빚은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든 상황이다 이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영끌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시중은행과 같은 1금융권 대출만으로 매수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아주 그냥 쌍끌이 대출을 받아서 매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쌍끌이 대출이 뭐냐? 저희는 이런 상황을 영끌을 넘어 쌍끌이 대출이다 라고 명명하는데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이런 2금융권과 또 4금융업체까지 가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산 것을 쌍끌이 대출이라고 말합니다. 자, 집값 폭등기에 쌍끌이 대출이 정말 많았습니다. 23년 11월까지 전국에서 경매에 붙여진 아파트의 채권자가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 업체의 경우가 최대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쌍끌이 매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시중은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줘가면서 그것도 최고점에 이걸 굳이 사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무주택자다. 지금이 가장 싸다. 그리고 집값은 사놓으면 무조건 더 오른다. 라고 바람잡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에 산 분들이 많습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더 많이 주고 산 채권자,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빌린 것을 보니까 11월 달에 122건이 나와 있고요. 1년 전 동월 대비를 비교해 보니까 1년 전에는 한 34건이었는데 지금 258% 정도 경매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한 2배 반 더 늘어난 거죠. 또 대부업체에 빌렸다가 이게 경매로 넘어간 경우를 보니까 49.52%입니다. 한 50%가 더 늘어난 거죠. 캐피탈 업체에 빌렸다가 넘어간 경매도 75%나 더 늘었습니다. 아니, 굳이 최고가를 찍고 거품 논란이 막 일어나던 그때인데 꼭 이렇게 대부업체까지 빌려서 사야 했는지, 이게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21년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무리한 대출을 해주면서 집 사기를 권하는 사회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이거 한번 23년이 가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무감각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실거주로서 대출의 양이 많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무감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경우 올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으로 갈아타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24년에는 이런 정책금융 상품이 종료되고요. 저금리로 확 전환되는 게 아니라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경매 건수는 아마 더 확실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경매 건수가 더 늘어난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난 19년부터 21년 주택을 사신 분들, 그리고 두세 배 폭등했던 그 아파트 값, 그것은요,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당분간 몇 년은 그런 시기가 안 옵니다.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차후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의 이익을 이미 2020년, 22년 초까지 투기를 한 세력들이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은 부동산을 사서 이익 볼 게 별로 없다 이겁니다. 2019년부터 22년 초까지 부동산 개발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그 돈이 다 빨려 들어가서 그들은 이미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최대 이익을 누릴 때 그들이 이익 볼 수 있도록 받쳐주셨던 그 많은 영끌분들, 그리고 최고가의 집을 사신 분들이 그들의 이익을 잘 만들어 먹여줬습니다. 자, 돈의 이동이 한 차례 크게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주택이라는 것이 당분간 주거에 만족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24년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8%다라고 하는 전망이 LG경제연구소에서 나왔죠. LG경제연구소에서는 23년에 1.3%보다는 0.5% 많은 1.8%를 예상했지만 이 수준은요, 잠재 성장률인 2%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2% 이하의 경제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다 어려우니까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부동산에 묶인 빚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더 올라갈 것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경매 시장도요, 겨울 한파만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이렇게 안 팔리는 시장은 처음이다 라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반도체 클러스터 바람을 타고 올랐던 이른바 반세권이라고 불리는 수원, 용인, 화성 이 지역의 경매도 매각가율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기 아파트마저도 경매에 나오면 바로 낙찰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유찰이 되면서 가격을 더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이걸 인지하셔야 하는 시간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매 물건들을 체크해 보니까 중요한 건 감정가보다도 더 싸게 낙찰되는 것인데 이 감정가 역시 비싸게 감정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감정가 아래로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용인 기흥구에 가면 탑실마을 대주피올의 2단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1000세대가 훨씬 넘는 단지가 넓고 약간 외곽에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슈를 고스란히 품은 아파트인데 경매 내용을 보니까 전용 18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는 한 65평 정도 되겠죠. 감정가가 6억 6천만 원인데 매각 체결가는 5억 3,892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가율이 81% 수준이죠. 시세가가 아니라 감정가의 81%입니다. 23년 5월에는 7억 9,700만 원, 거의 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가는 5억 3,892만 원이다 이겁니다. 지난 5월에 대비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난 5월에는 집값이 다시 반등하니까 아이고 이거 더 오르기 전에 얼른 사야겠다 해서 사신 것 같은데 대략 6개월 만에 2억 6천만 원 정도가 하락돼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올 초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어떤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이제 하락이 멈추고 다시 오르기 때문에 표영호TV도 이제는 올라간다, 아파트 사라 라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혹시 내가 정말 틀린 건가? 라고 해서 제가 데이터를 막 찾아봤는데 데이터를 아무리 찾아봐도 다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잠깐 오르는 것은 데드캣 바운스다 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같은 선상에서 읽어가면서 제가 제 채널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시행사 대표보다 저의 예상이 더 확실하게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 말이 더 맞았느냐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파트 값은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계속 경기도권의 심각한 경매 낙찰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반세권입니다. 평택시 서정동에 평택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보면 서정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퇴근 후에는 산책하기 참 좋은 아파트죠. 전용 149제곱미터 55평이죠. 감정가가 6억 5,300만 원이었는데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8,288만 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73.9%의 낙찰이 된 거죠. 자, 지난 23년 5월에는 이 평수가 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훅 가격이 떨어져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아파트라고 하는 부동산은 낙찰가율이 한 7, 80%는 되는데 다른 종목의 부동산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중에 상가는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업용 부동산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라는 이야기 참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화성시에 1층 상가인데요. 전용 면적이 56제곱미터니까 한 17평 정도 되겠죠. 17평짜리의 감정가가 9억 4천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상가가 부풀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3번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 가격이 3억 2천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화성시 영천동의 상가인데요. 동탄 이신도시 중심부 상가 1층이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중에도 강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제가 해드릴까요? 최근에 뭐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는데요. 2년 전에 32억을 주고 서초구에 건물을 하나 샀는데 32억 중에 대출이 26억입니다. 80% 대출을 받아서 산 거죠. 왜? 사놓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바람잡히던 시절인 21년에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45억에 얼른 팔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32억에 사서 45억에 팔았으니까 한 13억 정도 차익을 남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손해를 봤다 이겁니다.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32억에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55억에 팔려고 했다가 안 팔리니까 과감하게 10억을 내려서 팔았습니다. 이 배우 입장에서는 팔린 게 정말 다행일 수 있습니다. 결국 대출 이자에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남은 게 아니라 손해가 크게 난 겁니다. 결국 이자를 못 감당하다가 경매로 쏟아지거나 아니면 손해를 크게 감수하고 하락된 금액으로 던지는 시기가 옵니다. 언제부터 그런 시기가 올까요? 내년부터 옵니다. 강남도 지금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제 지인 중에 어느 시행사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화성의 어느 상가 건물을 분양을 했는데 이게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1, 2층을 다 해서 상가의 총 금액이 한 280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1년 반 만에 이게 부실채권으로 나왔는데 280억에 분양하던 게 부실채권으로 나온 게 100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어느 시행사에서 280억 원에 분양하던 게 100억 원에 나왔으니까 이걸 사들여서 다시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한 7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분양가 280억, 감정가 70억.
한마디로 분양가가 너무 심하게 뻥튀기 되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부동산 버블은 이런 걸 두고 버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탄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고 올랐는데 화성시의 경매 건수가 11월 달에만 218건입니다. 그 가운데 60건만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나머진 아직 계속 진행 중이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왜 반도체 호재가 있는 용인, 수원, 평택, 화성 이 지역에 임의 경매가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임의 경매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로 투자자가 많았고 투자를 할 때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도 그 지역에 많은 겁니다. 반도체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낙찰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지역의 부동산 현실적인 분위기입니다. 23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요즘 돌이켜보자면 지난 19년부터 22년 초까지 정말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불패라는 것에 현혹되어서 지금은 이게 하락하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표용호 TV를 매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부동산 버블에 당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버블에 올라타지 않으신 분들에겐 이제 정말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보다 기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23년 초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한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규 아파트보다 구옥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것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첨도 되기 어렵고요. 또 분양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고 올라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차라리 10년 넘은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를 하고 살겠다. 그게 더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의 경우는 3,0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평균 분양가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건축비가 막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는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넘은 아파트, 뭐 15년, 20년 된 아파트들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거죠. 제가 데이터를 다 보니까 10년, 15년 된 아파트 거래량은 더 늘었습니다. 21년, 22년에 거래된 아파트들 중에 5년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한 75% 정도 될 만큼 그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이게 23년 들어서는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선호하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는 24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면 송파구의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이제 송파구 아파트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라고들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송파구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거래 비중이 높아서 데이터에 좀 빨리 잡힙니다. 그러니까 마치 송파구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의 경우는 거래 비중이 낮으니까 그만큼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아파트는 지금 전혀 안 떨어졌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거기는 전혀 안 팔리는 거다. 전혀 거래가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송파구 바로 옆에 위례신도시의 경우는 아파트 값이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매물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도 그렇고요.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은근슬쩍 조금씩 더 내려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23년 하반기에 지금 나와서 거래가 되는 물건들을 보면 하락 매물들, 집값이 조금 내려서 내놓는 집들은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래들만 잡히고 있는 거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값이 고점이다, 상당히 비싸다 라는 인식이 이제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표용호 TV에서 지금 고점이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고점이니까 고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소득 대비 감당 못할 만큼 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어떤 언론에서는 15년 동안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그 언론 기사도 있었는데 사실 15년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득의 3분의 1을 정말 아껴서 저축한다고 치면 15년이 아니고 45년 만에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언론에 난 15년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땐 그 데이터의 평균치이지 강남 집값 또는 서울 집값, 경기권의 좋은 입지 아파트들의 경우는 PIR 지수가 30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모으고 30년을 모아야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건데 역시 3분의 1만 저축해서 모은다면 아파트 하나 살려면 90년 걸립니다. 말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고점이다. 이건 정말 버블이 끼어도 너무 많이 끼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이고 표용호TV를 보신 분들은 21년, 20년에 집을 살려고 하다가 망설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산 경우죠. 그분들은 지금 오히려 큰 기회가 왔다. 남들이 대출을 이만큼 받을 때 이분들은 요만큼만 받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농담 같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해볼게요.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죠.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2천입니다. 그럼 100년이면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얼마입니까? 평균이 10억 넘었습니다. 수도권의 좋은 입지 아파트들도 평균이 8, 9억 합니다. 그러면 100년을 저축해야 겨우 아파트를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파트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많은 분들이 씀씀이도 좀 늘어날 수 있고 또 출산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정말 부동산을 병들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24년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할까요? 그때는 대출의 양을 줄여서 살 수 있는 집을 골라서 사도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집값이 너무 고점일 때는 망설이다가 못 샀고 또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또 망설이다가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살 때 과감하게 살 필요도 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하락한 매물들은 기회가 왔다면 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마련, 내 땅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로망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예전에 문간방이라는 곳에 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문간방에서 살면서 아이고 내가 내 집 마련해야지, 내 집 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들은 세대들,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소원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하는 게 좋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집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도한 집값을 치러가면서 집값 투기가 많이 일어난 곳에서 너무 거품이 가득한 집을 빚을 내서 사는 것은 제가 좀 말렸던 것이죠. 그러면 24년엔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 24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오피스 빌딩이랄지 또는 상가랄지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는 좀 위험합니다. 지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켜달라. 이런 이슈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24년에는 이 이슈가 아마 메인 뉴스로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요. 신규 분양물을 분양받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신규 분양물 오피스텔 너무 비쌉니다. 이 효용 가치적 측면에서 그렇게 비싸야 할 이유가 없는 부동산인데 사실 비싸거든요. 오피스텔을 사려거든 역시 아파트처럼 10년 넘은 구축을 사신다면 아마도 한 30% 정도 이상은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신규의 경우는 공급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준공 후에는 아마도 이 공급 가격, 분양 가격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히 강남권의 하이엔드 오피스 같은 것은 분양받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런 거 안 삽니다. 진짜 부자들은 오피스텔, 오피스 분양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볼 땐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그런 공장형 오피스, 이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실도 많은 거죠. 특히 21년, 20년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이엔드라는 단어가 붙어서 고급 주거형 오피스텔 이런 거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속이 아닙니다. 정말 애가 타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말만 하이엔드지 주차도 어려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이런 거 정말 받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주택수에서 좀 빼줘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또 평수로 나눠서 어떤 건 주택수에 포함되고 어떤 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강남권에는 15평의 분양가가 20억입니다. 이걸 주택수에서 빼주면 강남권에서부터 다시 또 투기 열풍이 일어나거든요. 이 투기 열풍이 일어나면 또 부동산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전체적으로 다 주택에서 빼준다라는 것보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위치적인 측면에서만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강남권의 하이엔드라고 이름 붙여서 막 정말 고가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오피스 빌딩을 지어서 오피스를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건요 개인이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홍콩에 이런 부동산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샀다가 아주 거덜났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개인이 받는 것보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부동산 신탁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받는 게 맞다.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은 그냥 세에 들어가서 이용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오피스 빌딩에 오피스를 분양받는다. 이건요 개인이 할 게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고 또 인구가 줄어가고 경기가 얼어붙는 마당에서 이런 걸 분양받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시작되면서 아마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터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너지는 개발 예정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망하게 둔다면 이 땅이 다시 싼 가격에 또 시장에 나오거든요. 공매로든 경매로도 나올 텐데 그러면 그나마 좀 더 싸게 분양되는 물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땅을 다시 공매로 싸게 산 그 시행사들의 경우는 이걸 또 싸게 분양하지 않고 마치 주변 시세에 대비로 분양할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또 훅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시행사에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여기에 땅을 사서 머지않은 미래에 분양할 때가 되면 분양하는 그 시점 한 2, 3개월 전부터 그 인근 지역에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을 띄웁니다. 가격을 띄우면 분양가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탄 쪽에 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값이 5억 하던 게 7억, 9억, 15억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나 오피스의 가격이 갑자기 얘를 한 5억에 분양하면 될 걸 갑자기 9억에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1억인데 여기가 9억이면 싸네? 하고 다들 20년, 21년에 달려들어서 분양받았던 분들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고가에 거래됐던 것들이 거래 취소가 되면서 이거 당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거죠. 자, 아무튼 부동산 PF 부실이 좀 쓰나미처럼 한번 쓸고 지나가면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침체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순간부터 우리 무주택이신 분들은 어쩌면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아주 입지가 좋은 개발 예정지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PF가 한번 터지면 강남권에서도 부도가 나는 땅들이 막 터질 겁니다. 그게 24년에 그런 일들이 아마 불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 메일을 주시는데요. 오늘 내용은 아마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일 내용을 좀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방 소도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한 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평상시 표용호TV를 시청하며 부동산의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우자가 직장, 수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안양 평촌 현대 4차 현대 5차 그리고 평촌 롯데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촌은 가격 하락을 하지 않네요 하면서 눈물 표시를 주셨는데 글쎄요 가격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32평에 대출 없이 전세로 옮겨야 하는 게 맞을지 대출을 내서 구매를 하는 게 맞을지 너무 헷갈리고 답답합니다. 아이를 위해 평촌으로 이사 계획 중이며 가능한 도보로 학교 및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평촌은 가격이 하락하지 않아 과연 구매를 해야 할지 전세로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용인 수지와 수원 영통구 광교도 알아보았으나 자녀 교육시키기에는 저희 판단에는 평촌이 적합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질의사항 정리를 또 해주셨어요. 첫 번째, 평촌 현대를 전세 거주할지 대출을 내서 구매를 할지, 두 번째, 자녀 교육을 위해 평촌 예외 추천할 지역을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정보 감사하며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쌀쌀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고마운 마음 지니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사연을 지금부터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분께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평촌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교통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안양, 평촌, 인덕원 이 지역에 사실 수도권 남부 중에서도 거주의 가치 그리고 미래의 가치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입지라고 보는데 일단 평촌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24년에는 살짝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본인께서 직접 선택한 평촌 현대 4차, 현대 5차 아파트는 이 범계역하고 아주 가깝고요. 평촌역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 중앙공원이 아주 큰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산책이나 운동하기도 참 좋은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 무엇보다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초품화입니다.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평촌초등학교 바로 붙어 있죠. 평촌중학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동안고등학교, 또 백영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아파트가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죠.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현대오차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모델링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현대오차에 사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알면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30년 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때 시간을 단축해 주기 위해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겠다 했는데 아마도 그런 효과가 앞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재건축을 하거나 또 재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자, 여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이걸 좀 싸다고 해야 할지 비싸다고 해야 할지 정말 애매한 가격대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전세가가 평균이 6억 중반대고 매매가가 10억 선 정도가 됩니다. 현대 4차 5차 바로 옆에는 또 향촌 롯데 3단지도 있죠. 여기도 참 위치가 좋습니다. 하나의 단지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곳이죠. 자, 그런데 향촌 롯데 3단지의 경우는 현대 4차 5차보다 살짝 가격이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드리겠습니다. 평촌 현대를 전세 거주할지 대출을 내서 구매를 할지 이게 내용인데요. 답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지역에 월세로 가셨다가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있을 때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세로 가면 급매가 나와도 갑자기 집을 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살다가 급매가 나오면 얼른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월세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24년에는 급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기다린다가 제 생각은 1번이고요. 아니면 좀 더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현대 4차 5차 말고 그 바로 옆에 평촌동 초원 2단지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똑같은 단지입니다. 옆에 사실 바로 붙어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평촌 초원 2단지 대림아파트가 현대 4, 5차 아파트보다는 한 1억 5천 2억 정도 쌉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죠. 아마도 제 기억에 시공사 선정이 돼서 현대 힐스테이트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주차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아파트이긴 합니다. 주차가 좀 어렵습니다. 불편하죠. 이런 불편을 조금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건축이 되면 생활이 좀 더 나아질 뿐더러 미래가치 측면에서도 좋아지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촌동 초원 2단지 대림아파트가 현대 4, 5차보다 전용 84 기준으로 평균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가격이 더 저렴하죠. 그런데 이 가격의 차이는 재건축이 되고 나면 언제든지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차의 불편을 조금 감수한다면 평촌동 초원 2단지 대림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면 현대 4, 5차의 전세가보다 전세가가 한 1억 정도 더 싸기 때문에 차액, 그 한 1억이 조금 넘는 그 차액으로 현대 4, 5차에 급매물이 나왔을 때 급매를 잡을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경우의 수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라면 제일 마지막에 한 이야기 쪽으로 제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평촌 지역은 다른 수도권보다는 입지가 참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많아서 그렇습니다. 차후에 영상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분께서 선택하시기 좋게끔 특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올바른 현상에 대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댓글 달 때는 현대 5차 삽니다를 먼저 달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상담 주신 분이 읽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연을 볼 텐데요. 이번 사연은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그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저게 진짜 삶이구나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메일 주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이 정말 그림 같은 사진입니다. 효영호TV 구독자입니다. 저는 땡땡땡 35살인데요. 포항에 있는 세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려주시는 정성스러운 영상을 보며 현재 부동산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세상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군대 또한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울에 가볼 기회가 없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계사라는 꿈을 가지고 종각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3년간의 방황 끝에 서울 고시원 생활을 접고 부산에서 다시 공부하기를 시작. 회계사는 포기하고 세무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 지방 사람에겐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이었죠. 큰 포부를 가지고 역삼동에 있는 한 세무법인의 세무사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꿈만 컸던 것일까요? 서울 생활은 저에게 쉽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의 시작은 금천구 독산동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약 7평의 분리형 원룸이었습니다. 역삼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15분 타고 가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환승을 해야 했는데, 이게 또 부산과는 많이 달랐죠. 맞습니다. 독산동에서 역삼동 오려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겪어야 됩니다. 자, 이때 처음으로 서울 대중교통의 무서움을 맛보았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의 두 번째 거주지는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1억 5,700만 원의 금액에 관리비 15만 원짜리였는데 오히려 독산동보다 집은 더 좁아졌습니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쌉니다. 그래도 회사와 가까우니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제 급여의 속도와 서울 집값 상승의 속도는 달랐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형님이 계시는 포항에 세무법인으로 와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서울 생활을 안 해봤더라면 포항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을 텐데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포기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대신 자차를 통한 출퇴근,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멋진 구조나 훌륭한 소품 등은 없지만 포항시 북구의 환호동의 아파트인데요. 1억 5,500만 원, 괄호 열고 관악구보다 더 저렴한 괄호 닫고, 전세 다음과 같은 뷰를 매일 보며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뷰입니다. 저도 이 뷰를 보고 어떻게 이 그림을 매일 보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절과 시간별로 좀 찍어 놓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신 정성 참 고맙습니다. 비록 몸은 포항에 있지만 꿈은 서울 사람들처럼 크게 살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표영우님 늘 좋은 영상 감사드리며 가끔씩 지방도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그림 같은 곳에 살면 일단 안구 정화가 되고요, 마음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구 정화, 마음 정화를 위해서 자꾸 서울의 경우는 고층 아파트로 올라가려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고층으로 안 가더라도 시야가 탁 트인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지역 잘 압니다. 바다 바로 앞에 그 환호공원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느냐가 관건인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인식, 그것보다는 거주의 가치를 품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산다면 그게 진짜 가치 아니겠습니까?